UML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고한 대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 먼저 그 클래스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데, 실제 클래스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가장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림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클래스들 간의 어떤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 그림인데, 그런 어떤 클래스 관계도를 우리가 그릴 때에는 클래스 내부에 들어간 이런 자세한 내용을 쓰진 않아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보통 그냥 클래스 이름 정도만 써서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클래스를 UML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등분을 해서 이름, 그리고 이제 멤버들, 클래스의 이제 데이터들, 그리고 메소드들을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마이너스 플러스 샵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 제어와 관련된 수식어와 관련된 것이고, 이름과 리턴 타입 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을 쓸 때 위에다가 요거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 클래스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어요. 뭐 이게 abstract다, 뭐 아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또 글씨를 이렇게 뭐 기울임체를 써가지고 abstract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조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들과의 관계는 또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이 실선으로, 실선이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간의 안에는 실선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실선, 그렇죠? 오랜만이니까 내가 헷갈린다. 자, 실선. 좀 확실히 유스케이스가 있네요. 그치. 네, 실선이 맞습니다. 난 점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객체들과의 관계 또는 클래스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실선 내에다가 이제 이 다수 여부, 그 다수 여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person은 그 매거진을, 잡지를 0에서 여러 개 구독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매거진을 구독하는 사람은 0에서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가 있으면 person에서는 매거진을,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구독하는 잡지가 뭔지를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쪽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얘만 접근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이거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 쪽에서는 그것을 구독한 사용자가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응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거는 이제 선을 그리는 어떤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화살표를 우리가 안 쓰고 화살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선을 그냥 둘이 연결 있다고 하면은 매거진에서도 보통 person을 검색할 수 있고 person에서도 이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안 된다는 거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 화살표를 쓴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접근이 가능한지 않음을. 그래서 이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접근이 된다. 즉 사람은 자기가 구독하는 잡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 객체에서는 잡지 쪽에서는 사람 목록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실선, 연관은 선으로만 표시하고 있고 집합, 복합 관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집합은 같이 포함 관계인데 멤버 변수로 모델링되는 포함 관계인데 집합은 그걸 포함하는 큰 애가 사라지더라도 그 나머지 애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복합은 큰 애가 사라지면 그 같이 있던 애들이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지난번에 코드로는 하나는 안에서 생성을 하고 다른 하나는 집합은 그 객체들을 인자로 받아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표시할 때 빈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컴퍼니 퍼슨.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사람은 다른 회사에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진한 색이면 회사 망하면 사람도 없다.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 빈 진한 색으로 여기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빈 다이아몬드니까 집합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들 되게 복잡하게 뭐 내가 쓰는 10개, 11개를 이렇게 그릴 텐데 그럴 때 이 안에다가 뭐 얘 데이터 메소드가 뭔지 다 넣어서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만들 때는 이런 관계들, 상속 관계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의 관계, 상속은 이렇게, 구현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 표기법을 적용할 때에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이 그림을 그리냐는 것도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릴 수도 있고요. 명세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설계 측면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고려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사위 게임이 있는데 주사위 2개를 쓰는 게임이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좀 더 이런 식으로 그 언어와 관련해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기법을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아주 그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까지 고려해서 그릴 건지 추상적인 수준에 그릴 건지 이거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좀 더 구체화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관계도만 그려놓은 건데 실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객체들이 생성이 되고 이 객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차 다이어그램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 시나리오들이 분석이 되어 있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통해서 사용 시나리오들이 분석이 됐으면 각 시나리오마다 어떤 객체들이 생성이 돼서 어떤 객체들이 어떤 순서대로 뭘 해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는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과목을 추가한다. 과목 추가하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럼 사용자가 뭐 해서 과목 추가 뭐 누르고 뭐 해서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용자, 외부 사람이 그 add course라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 registration manager라고 하는 객체한테 add course라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registration manager라고 하는 것은 course라는 타입의 UML이라는 과목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과정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마다 어떤 객체들이와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외부 액터와 상호작용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있으면 이거를 코드로 옮기기가 비교적 쉬워지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그 과목 입력받는 인터페이스에서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의 add 코스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실선들을 가지고 이 참여하는 객체와 외부자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얘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부분이다. 활동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통신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뭔가 통신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를 호출하고 반환값을 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쭉 가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끝나고 얘도 끝나는 거죠. 그 역할들이. 옆에 설명하는 글들도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반환 메시지 점선, 요걸 활성 구간. 그래서 이제 동기적 메시지. 그 동기적 메시지는 실선을 하는데, 동기적 메시지라는 것은 메소드를 호출하고 뭔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되돌려지는 건데, 비동기적인 것들은 언제 올지, 이 언제 컴백이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 뭐 딜리트 코스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자가 딜리트 코스라는 걸 부르면은 내부적으로 또 find 코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그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찾고, 있으면은 그 UML 만들어 놓은 객체를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객체의 상태의 변화도 여기다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건데, 고객이 주문을 하나 주문하면 이 오더 매니저라는 것이 오더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겠고, 상태를 unpaid로 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accept payment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면 이 오더의 객체의 상태를 paid로 바꾸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deliver라는 메시지가 가면 실제 이제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딜리버가 완료되면 이제 delivered 상태로 바뀌게 되겠고, 요 두 기간 사이에는 28일 이내에 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 개의 객체와 외부자, 외부 객체가 이제 상호작용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뭐, 이 시퀀스 순차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다양하게 뭐 반복적으로 일하는 루프 같은 거라든지 if문으로 처리된 것들도 다 그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차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진짜 그 표기법대로 자세히 그려서 뭐 쓰려 그러면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것은, 어쨌든 설계를 했으면
우리가 이것과 비슷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객체들이 어떤 함수들을 불러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써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정적인 부분, 소프트웨어 구조와 관련된 정적인 부분이 있죠.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어떤 클래스들이 어떤 클래스와 또는 객체들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고, 그러면 각 시나리오마다 그냥 각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할 때 이 기능을 구현할 때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들이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참여가 하고 인볼브되고 이때 이 객체의 어떤 메소드들이 불러져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서로 팀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문서화를 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걸 익혀가지고 또 이쁘게 그려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정적인 것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부분, 즉 동적인 부분이라는 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하는 거죠. 아주 세부적인 이 페이먼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 다른 문제이고요. 그건 알고리즘인 거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좀 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현 부분에서는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우리가 그 코드, 모듈을 클래스 짤 때 또는 메소드를 짤 때 이 메소드를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먼저 고민해보고 그거부터 만들고 실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떤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나 메소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뭔지도 잘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 처리 전략, 예외 처리 전략들을 또 메소드를 만들 때, 클래스 만들 때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빼먹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이런 예외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정적인 설계, 동적인 설계를 또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고,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짝을 이뤄서 한번 프로그램 해볼 수도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짝 프로그래밍은 좀 비슷한 실력 있는 사람끼리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리팩토링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단순한 알고리즘 가지고 조금 기능적인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만들어보고 또 개선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파트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리팩토링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졸업작품을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이 설계 패턴이 여러분들 졸업작품 할 때, 구현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자바만 가지고 예제를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예제가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보여드리는 언어 중에 아예 보지 못한 적이 있는 언어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C++를 잘 안다, 오히려 자바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영구년 쉬면서 묵 강좌를 많이 들었는데, 묵 강좌 중에서도 웹 쪽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웹 쪽 강의들 들어보니까 주로 미국에 있는 강좌들은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을 위주로 다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고 뒷부분은 거의 다 파이썬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파이썬으로 이렇게 백핸드를 해보면 되게 쉽게 백핸드를 저는 되게 어려울 걸로 느꼈는데, 옛날 저 스프링을 어떻게 익혀서 JSP 써가지고 백핸드를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해봤었는데, 요번에 파이썬 가지고 플래스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봤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걸 하기 전까지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언어 수준이 올라왔으면 새로운 언어를 보고 좀 익히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딴 거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 책 보면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랑 파이썬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언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파이썬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들여쓰기 가지고 블럭들을 지정하는 게 너무 저하고 생소해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뒤져보면 코드들 나오고, 코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 조금 수정하고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의 각 패턴들을 자바 언어 갖고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예제를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바꾼 데보다는 인터넷 뒤지면 나오니까 봤어요. 근데 C++, 파이썬은 별로 보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자바 했던 코드랑 얘랑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C++은 단지 우리가 그냥 레퍼런스 타입이 포인터 타입으로 바뀌는 거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파이썬도 별로 이렇게 특색이 있는 어려운 보면은 신기하다 이런 게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라니까 이거는 클래스 정의부터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저랑 비슷하게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OOP를 해보고 싶은데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들었던 무크 강좌 중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에 있는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이해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려면 스코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스코프는 우리가 C나 자바에서 스코프라고 하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스코프라는 건 뭐죠? 그 변수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함수 스코프를 갖는다, 블럭 스코프를 갖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if for문이 있고 for int i를 하면은 그 int i라는 변수는 그 for문 내에서만 쓸 수 있죠. 그럼 스코프가 그 for문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라는 거는 제가 강의할 때는 한글로 가시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파일 영역이 있고 함수 영역이 있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영역이 있고 블럭 영역이 있죠. 블럭. 그래서 그 블럭이 함수 전체일 수도 있고 어떤 if문이나 for문처럼 또 다르게 해서 형성되는 블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비슷한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보니까 글로벌 스코프 하나 있고요. 이게 파일 스코프가 되겠죠. 파일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 펑션 스코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우리가 막 쓰는 언어들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컬리 브레이스 통해서 블럭들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런 블럭들은 새로운 스코프를 안 만들어요. 스코프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바처럼 포문이 새로운 스코프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무크 강좌에서는 컨텍스트 스코프라는 얘기를,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한, 방금까지 얘기한 스코프가 렉시컬 스코프라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데, 제 강의에서 뭐 자바 수업 들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하면 가시 영역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해놓고 그 변수 쓸 수 있는 영역이 되죠. 그러면 혹시 제 강의 들었던 몇 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어떤 변수가 있으면 또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그 변수의 수명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수가 언제 메모리에 생기고 언제 없어지는지. 보통 함수가 실행되면 그 변수가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나면은 사라지죠. 그 스택 영역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또 컨텍스트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컨텍스트 스코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var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냥 그렇게 아시고 var 사가스 이퀄로 이렇게 되면 배열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빈 배열. 자바는 동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언해 놓고 계속 어떤 기능이나 속성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해 놓고 클래스의 속성을 그 다음에 계속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적 언어다. 자바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자바는 이 속성이 2개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놨으면 그걸로 땡이지.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는 한. 근데 얘네들은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언어라고 해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사가 있고 히로라는 변수가 있고 뉴 사가라는 게 있는데 펑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뉴 사가라고 하는 함수이 호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스택 영역에 그 함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생겨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글로벌 영역이 있고 글로벌 영역은 프로그램이 죽어야지 없어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영역이 있고 그 글로벌 영역 안에 함수 영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영역이 생기는데 이 함수 영역은 new 사가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없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서는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자체를, 물론 함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니까 이 함수 자체를 요 배열에다가 집어넣어놔요. 함수 자체를.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집어넣고 나중에 그 함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불러놓으면 이 함수에서 요런 데이터들을 접근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C나 이런 언어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걸 저장해 놓는다고 이게 어떻게 다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까가 되게 특이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얘가 저장됐을 때 히로 값, did 값, for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즉 함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 원래는 실행이 끝나면 그 함수와 관련된 정보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그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장을 실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함수 저장을 나중에 실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마치 그 당시에 그대로 여기서
얘들을 부른 거와 똑같이 그 예전의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rat, boy라는 정보들을 이 사가 제로가 마치 과거로 되돌아가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뭐 클로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도 이제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this. 그래서 자바나 C++에서 this는 객체를 지금 현재 어떤 객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C++은 포인터고 자바에서는 그냥 레퍼런스 타입이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바에서는 숨겨진 인수라 그래요. 그래서 A, F 이렇게 불러주면 A는 객체겠죠. 그러면 얘는 인자가 하나도 없는데 원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A가 이 F에 인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A가 무슨 값을 가져가요? this가 되는 거죠. this는 A.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게 A라는 객체에 F라는 걸 부르는 거죠. 그럼 F가 여기 막 작성이 돼서 여기에 뭐 boy 이퀄 10인데 이 boy는 얘의 멤버 변수예요. 그럼 누구의 멤버 변수예요? A의 멤버 변수가 돼야 되죠. 여기 부를 때는. 그게 얘가 this.boy랑 똑같아요. 근데 안 쓰죠, 잘. 그래서 this 키워드는 그런 거고 자바스크립트에도 this가 있어요. this. 그리고 얘도 해석을 할 때는 제 느낌에는 똑같아. 이렇게 점 부를 때 이 A라는 애로 this가 매핑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어떤 함수를 부를 때 함수를 그냥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객체 같은 형태로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객체를 부를 때 이 앞에 있는 이 점 앞에 있는 이 애를 this로 바인딩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바인딩.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바인딩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본 글로벌 스크루프로 this를 바인딩 해주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this의 바인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코드 가만 코지나.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으면 이 함수는 뭐 객체도 아니고 뭐 아닌데 펑션 하나 정의한 건데 물론 이거를 또 함수 객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this는 지금은 어떤 this가 어떤 값을 가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R이라는 그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언어 프로그램하면서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R.method equal fn 이라고 하면은 R의 메소드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한 거죠. 그래서 fn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R.method를 부르는 거예요. gb를 줘서. 그러면 이 this는 뭘로 매핑이 돼요? R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존 언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바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콜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쓰면 원래 FN은 두 개의 인자를 받는 거죠.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인서에스가 맨 앞에 있다고 쳐도 세 개를 받긴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바나 C++에서는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콜을 써서 콜이라는 걸 써서 어떤 함수를 부를 때 내가 의도한 거하고 좀 다르게 this가 다른 걸로 매핑이 되게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원래 R.메소드하고 호출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R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this가 R로 매핑이 되는데 메소드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부르면 여기다가 this를 내가 다른 애로 매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 나중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속을 할 때 요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차기 버전 ECMA 스크립트라고 하나? 그게 나온다 그러죠? 나왔나 벌써? 그래요. 거기는 이제 클래스라는 용어도 들어가고 거의 자바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동적 언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언어예요. 그래서 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골드라는 객체는 A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A 값이 뭘로 매핑되어 있어요? 1로 매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 로그는 이제 콘솔에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gold.a면 뭐가 출력될까? 1이 출력돼요. 그 다음에 gold.g, g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출력이 되냐면 undefined라는 게 출력이 돼요. 오류나는 게 아니라 undefined가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골드랑 비슷한 애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클론하는 거죠. 소위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기능인데 워낙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extend. jQuery에도 있고요. 그냥 extend라는 별도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npm 같은 걸 써서 설치를 하면 보통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갖고 놀 때 Node.js를 설치한 다음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웹 프로그램 말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Node 그 JS 파일 주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램 해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는데 이 extend는 A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복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extend는. 그러면 blue는 골드하고 똑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속성이 A죠. 그래서 blue는 A라는 걸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출력될까? 복사되면서 값도 같이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출력이 되죠. blue는 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요 순간에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도 이 오브젝트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에 create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이 골드라는 객체를 줘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extend 말고 create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만 만들어 놔요. 연결고리만. 그래서 연결고리만 rows는 골드하고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rows B 하면 새로 추가했죠. B라는 게 추가가 되고 rows A 하면 rows에 갔더니 A가 있어요, 없어요? A가 없어요. 그런데 이 rows로 가면 rows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골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위로 가서 골드에 A가 있는지 봐요. 그럼 골드에 A가 있죠. 그러면 A 이퀄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거와 저거 extend의 차이가 뭐냐면 골드 G 이퀄 3 해가지고 골드에 G를 추가했어요. 요 중간에. 그럼 블루는 G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사할 당시에는 골드가 G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로우스는 그때 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우스도 G라고 하는 멤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자바에서 자바스크립트 상속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 요거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거. 시간이 애매하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는데 이 보시면 몇 가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펑션을 가지고. 그래서 펑션 네임 이건 뭘 정의하는 거냐면 컨스트럭터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펑션 네임 그래서 인자 하나 받는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동적이니까 그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이니까 it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해가지고 그 객체를 리턴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강아지 객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펑셔널 클래스라고 그래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셔널 클래스. 근데 이 펑셔널 클래스는 문제는 얘 두 개를 만들면 메모리에 it 펑션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코드가.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의를 빼내면 돼. 빼내면 함수 객체가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펑션을 안에다 쓰는 것보다 밖에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나름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 상속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고 또 extend라는 걸 쓰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extend를 한번 보세요. extend를 한번 보면 여기서 복사가 이루어지죠.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를 이 exten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면은 그 순간에 복사가 이루어지죠. 나중에 바뀌면 또 추가가 되면 그거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extend를 쓰지 말고 방금 전에 배웠던 게 오브젝트 크리에이트죠. 그래서 이 메소드들을 여기다가 써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 메소드들 들어있는 애들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제 네임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 extend 복사 비용이 필요 없는 거고 동적으로 어떤 그 메소드 추가에 대해서도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맞는 방법인데 너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도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애를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게 프로토타입이라는 애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타일은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바에서는 요 어떤 클래스랑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이라는 애가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막 엮여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강아지를 만들 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인데 이것도 워낙 자주 하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제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써주는 거예요. new를 써주면 요 사이에 요 두 개가 원래 있는 건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넣으면 에러나.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new라는 연산자를 씀으로써 생략이 돼 버리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이렇게 이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기본 프로토타입이 지워지고 요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해요. 그럼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 동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it와 바크가 차례차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프로토타입에 있던 기본적인 것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는 좋은데 새로 덮어버려. 특히 뭐가 없어지냐면은 원래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게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게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다시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이 컨스트럭터를 이제 바꿔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프로토타입 가지고 자식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덮어 씌우니까 컨스트럭터만 맞게끔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할 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상속까지 하고 싶으시면 요 뒤에 있는 요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전략 객체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지난 시간 거는. 한번 보실 분은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